MIT, NASA 등 전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수십 년을 연구해도 해낼 수 없었던 기술을 우리 한국이 해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에 최고학자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해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단 4개국만이 성공해 독점하고 있던 이 기술은 무엇인지, 또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회의실에서 25년간 엔진 보고서를 분석해왔습니다. 터빈 고장 사례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서 검토하는 것이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5분 전에 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1700도 가스터빈 기술을 성공시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고온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4곳뿐이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게 전부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수십 년간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회의 테이블 주변에 앉은 전문가들도 모두 당황하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국방 관련 업체 사람들이 서로 속삭이더라고요. 그때 일본의 항공 컨설턴트인 이토 가즈오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는 엔진 기술에서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토가 말했어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물리학이죠.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박진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997년에 MIT와 나사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안경을 쓴 마른 사람이었는데 정말 똑똑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다른 미국 엔지니어들이 부담스러워했을 정도였죠. 박진우가 한국으로 돌아가던 날이 기억났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국식 해결책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언젠가 증명해보겠어요. 당시에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았어요. 회의 테이블 앞쪽에 앉은 국방부 관계자가 두꺼운 폴더를 제게 밀어줬습니다. 표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데니얼 브로디, 기밀 검토용이라고 말이죠.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엔진 부품 설계도가 있었어요. 너무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실패한 A47 블레이드 냉각 프로젝트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제 경력이 거의 끝날 뻔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냉각 통로를 완전히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직선으로 설계했던 부분을 곡선으로 바꿨어요. 제가 열을 한 방향으로 강제로 보내려 했다면 이들은 열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 사진이 있었어요. 사막의 거대한 금속 도시 같은 발전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제 터빈들이 사막 하늘 아래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 적힌 효율성 수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출력이 15% 향상되었고 연료 소비는 20% 줄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시간 표시를 보니 이 엔진들이 8개월 동안 계속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고장 한 번 없이 말이죠. 이 한국 보고서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기술 서열과 누가 첨단 공학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오만함이 중요한 뭔가를 보지 못하게 했는지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것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실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엔진이고 실제 조건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야 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은 계속 속삭이며 대화하고 있었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제 명성을 망가뜨리고 수십 년간 저를 괴롭혔던 문제를 해결했다면 제가 공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도 거짓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진우가 약속을 지켰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세상을 속이려는 정교한 속임수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국방부 관계자가 목을 가다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니엘, 서울에 가서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 주세요. 폴더를 덮었습니다. 3일 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였어요.
가짜 검사 서류와 25년간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가지고 말이죠. 이 발견은 불편한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제가 수십 년간 실패했던 문제를 정말로 해결했다면 직접 목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지도 모르는 곳으로 날아왔어요. 가짜 검사 서류를 서류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서류에는 일반적인 기술 검토차 왔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불가능한 엔진 기술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러 온 거였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한 한국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공장 냄새나 오염 냄새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첨단 연구소의 에어컨 냄새 같았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니 미래 같았어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AI 스캐너가 사람 없이도 제 여권을 읽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제 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뒀어요. 영화관 스크린만한 디지털 화면에 항공편 정보가 여러 언어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화면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세계 최초 1700도 공명 냉각 터빈, 수출 수익 3조 달러 달성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밝은 파란색 글씨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제가 가진 기밀 폴더 속 설계도와 똑같은 엔진의 3D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델 밑에는 이 엔진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번 돈이 계속 올라가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숫자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읽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건 조용한 정부 기밀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성과를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을 나가면서 자동 출입국 게이트가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사람과의 접촉 없이 통과시켜줬어요. 질문도 없고 지연도 없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서울이 회색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유리 건물들이 디트로이트나 피츠버그에서 본 것보다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공중에서 굽어져 있었고 미국 교통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서울의 시설들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첨단 기술을 가짜로 만들려는 뒤떨어진 도시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상적인 도시가 기본 물리학을 위반하는 불가능한 공학적 성과와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 연구시설에 들어가서 그들 주장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영어를 못했지만 상관없었어요. GPS 화면에 목적지가 분명히 나와 있었거든요. 두한중공업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동네들을 지나갔어요. 깨끗한 길, 완벽한 정원, 자체적으로 빛나는 것 같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운전하면서 예쁜 도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돈만 충분하면 아름다운 도로와 반짝이는 건물은 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물리 법칙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금속은 특정 온도에서 녹아요. 열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엔진 부품을 파괴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영리해도 기본 과학은 바쁠 수 없어요. 하지만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시설이 앞에 나타났어요. 강철과 유리로 만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큰 냉각탑들이 회색 하늘로 솟아 있었고 흰 증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산업용 건물들이 완벽하게 관리된 콘크리트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미국 군사 기지보다 컸어요. 보안 게이트에서 깔끔한 엔지니어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저희 택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곳에 속한 사람, 제가 모르는 비밀을 아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명찰에는 박서연, 터빈 개발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진우와 같은 성이었어요. 제가 택시 문 손잡이에 손을 대기도 전에 그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기대감인지 도전의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브로디시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서연이에요. 아버지가 당신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이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박진우의 딸이었어요. 25년 전에 제가 무시했던 엔지니어에게 딸이 있었고 지금은 한국 최대 산업회사의 터빈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여러 보안 검색대를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의 여유였어요. 스캐너, 경비원,
잠긴 문들이 모두 그녀를 위해 열렸습니다. 마치 전체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인 연구동을 걸어가면서 컴퓨터 화면과 테스트 장비로 가득한 연구실들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피를 얼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진짜 테스트는 내일 아침에 시작돼요. 저희 방식이 완전한 운영 스트레스 하에서도 작동하는지 증명하는 테스트죠. 날씨 얘기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숨은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내일 제가 그들이 완전히 성공하거나 완전히 실패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중간지대는 없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들의 기술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서연에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보니 내일의 테스트가 터빈 설계 이상의 것을 시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테스트 챔버는 거대한 금속 건물이었습니다. 강철 빔들이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두꺼운 유리창이 저와 몇 초 만에 자동차를 녹일 수 있는 장비를 분리하고 있었어요. 공기에서는 뜨거운 금속과 전기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저를 좁은 계단으로 안내해서 메인 테스트 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관찰 데크로 올라갔어요. 아래에서는 은색 방호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제가 본 적 없는 터빈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네모지고 산업적인 디자인 대신 이 기계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벽에는 거대한 컴퓨터 화면들이 줄지어 있었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숫자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온도 수치, 압력 측정값, 진동 센서 데이터들이었어요. 구리를 녹일 만큼 뜨거운 온도에서 작동하는 엔진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메인 테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서연이 제 팔을 잡고 제가 눈치채지 못한 옆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문 뒤의 복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건물 깊숙이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벽에 발소리가 울렸어요. 서연이 표시가 없는 문 앞에서 멈추고 보안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제가 준비하지 못한 방이었어요. 벽에는 부서진 금속 조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틀린 터빈 블레이드, 탄 냉각 파이프, 갈라진 엔진 케이스들이었어요. 각 조각에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실패작들도 있었어요. 녹은 나사나 휘어진 게스킷 같은 것들 말이죠. 큰 것들도 있었는데 전체 엔진 블록이 갈라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벽 한가운데에는 정성스러운 영어로 손으로 쓴 메모가 걸려 있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시작이다. 아래 서명에는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MIT에서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거절한 후에 아버지는 20년간 한국 공학이 미국의 자존심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라고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실패들은 수십 년간의 체계적인 발전을 보여줬어요. 부서진 조각마다 새로운 걸 가르쳐줬거든요. 하지만 체계적인 실패는 보통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죠. 획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제가 고려해 본 적 없는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나타내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벽을 따라 걸으면서 각각의 실패한 부품들을 살펴봤어요. 날짜들이 끈기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한국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을 때 진우는 매일 여기서 모든 실수에서 배우고 불가능한 것을 향해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관찰 데크로 돌아가서 진짜 테스트가 정확히 오전 9시에 시작됐어요. 터빈이 천천히 돌기 시작해서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800도, 1000도, 1200도였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서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400도에서 제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엔진이 도달하는 온도보다 뜨거웠거든요. 1600도에서 여러 기술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화면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80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알람 소리가 챔버 전체에 울렸습니다. 터빈 진동 수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급상승했어요. 세 개의 별개 컴퓨터 시스템이
한국어와 영어로 임계 온도 경고를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15년 전 저희 MIT 프로젝트가 죽었어요. 이 온도가 저희 시제품을 비싼 금속 덩어리로 녹여버리고 제 명성을 박살냈거든요. 제가 관찰 데크난간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누군가 다치기 전에 그들의 아름다운 기계가 실패벽에 걸릴 또 다른 비틀린 잔해가 되기 전에 모든 걸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제어판으로 걸어가서 안정된 손가락으로 보정값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아침 공기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강한 재료를 만들어서 열 분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저희는 통로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해결했습니다. 알람이 멈췄어요. 빨간 불이 노란색으로, 그 다음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도 수치가 안정되고 계속 올라갔어요. 1690도, 1695도, 1700도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초록색을 보여줬어요. 모든 모니터가 정상 작동을 표시했습니다. 제 경력을 파괴했던 불가능한 온도가 그들 화면에서는 그냥 또 다른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서연이 제 모든 이해를 산산조각 내는 걸 보여줬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제 숨을 멎게 만드는 공학 설계도를 보여줬어요. 이건 1997년 제 원래 A47 블레이드 냉각 설계였거든요. 수십 년간 제 악몽을 괴롭혔던 실패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정사항들이 제 서툰 직선 방식을 우아한 곡선으로 바꿔놨어요. 열을 아래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안내하는 곡선이었습니다. 브로디 씨, 당신의 A47 블레이드 설계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라고.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불완전했던 거죠. 저희가 당신이 시작한 걸 완성했어요. 이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치거나 독일 공학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포기한 실패작을 가져다가 참을성 있게 체계적으로 승리의 성공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1700도 돌파는 한국의 영리함이 미국의 전문성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끈기가 저희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완성하지 못한 미국의 혁신을 완성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저를 기술적 실패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던 대안적 해결책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 문화적 오만함과도 맞서게 만들었어요. 같은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25년간 앉아왔던 가죽 의자가 이제는 작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놔둔 채 20명의 시선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주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국 공학 주장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기술 선도권에 대해 가진 모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리모컨을 눌러서 첫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1700도에서 돌아가는 한국 터빈 사진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초록색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친 게 아닙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완성한 거예요. 비싼 정장을 입은 국방 관련 업체 사람들이 불편해했어요. 도쿄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한 이토 가즈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3주 전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나란히 비교한 것이었거든요. 1997년 제가 실패한 A47 블레이드 설계와 한국이 완성한 버전이었습니다. 차이는 미묘했지만 혁신적이었어요. 직선 대신 곡선 통로, 강제 냉각 대신 자연스러운 열 분산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0번 실패 테스트 후에 포기한 원래 설계입니다라고 화면 왼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 엔지니어들이 20년간 완성시킨 거예요. 증거는 한국의 혁신이 포기된 미국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희 실패를 그들의 성공으로 바꾼 거였어요. 하지만 이걸 인정하려면 저희의 전략적 맹목과 문화적 오만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기술에서 더 뒤처지기 전에 경쟁에서 협력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려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겹쳤어요. 국방장관은 무역 제재를 요구하며 탁자를 쳤습니다.
해군 제독은 기술 이전 요구 사항을 제안했어요. 기업 임원들은 특허 소송과 지적 재산권 도용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한국의 인내심, 체계적인 개선, 그리고 문화적 겸손함이 미국의 자존심을 실용적인 성공으로 바꾸는 걸 목격했거든요. 일어서서 소란 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5년간 저는 기술 리더십이 기술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믿었어요. 한국이 기술 지혜를 의미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논쟁이 멈췄어요. 모든 사람이 제가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역 장벽을 세우고 소송을 걸고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어요라고 계속했습니다. 새 대륙의 도시들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 터빈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이죠. 아니면 그들이 개선을 시작한 곳에서 저희가 혁신을 멈췄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도쿄의 이토 가즈오가 목을 가다듬으며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의 얼굴이 3주 전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아마도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협력이 경쟁보다 모든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인정이 회의실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국방장관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새로운 시각으로 증거 슬라이드들을 살펴봤어요. 기업 임원들은 속삭이는 걸 멈추고 진지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대결 대신 협력을 위한 틀을 설계했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 공유시설, 통합 엔지니어링 팀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미국의 실패를 한국의 성공으로 재건했던 외로운 시간들 동안 꿈꿨을 모든 것들이었어요. 3주 후에 인천공항을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짜 검사 서류 대신 협력 제안서를 들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에는 파트너십 협정, 연구 자금 약속, 그리고 수십 년간의 기술적 오만함에 대한 공식 사과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이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맞았어요. 같은 깔끔한 엔지니어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미소가 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바꾸는 2단어만 하면 됐거든요.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파트너.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을 타고 연구시설로 가면서 서울이 창밖으로 흘러가는 걸 봤어요. 한때 불가능한 완벽함으로 저를 위축시켰던 같은 건물들이 이제는 다른 걸 나타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잡성이었어요. 6개월 후에 저희 공동 연구팀이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해냈습니다. 연료는 절반만 쓰고 2배의 전력을 생산하는 1800도 터빈이었어요. 한국의 인내심과 미국의 혁신이 합쳐져서 양쪽이 상상했던 것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때 제 가장 큰 실패를 상징했던 터빈 블레이드 패턴이 이제는 워싱턴 사무실과 서울 연구소 양쪽에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경쟁이 협력으로 변한 순간을 나타내는 똑같은 설계였습니다. 제 조사는 완전한 원을 그렸어요. 속임수를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기술적 돌파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할 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함께 뭔가를 건설할 용기를 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 여행은 거짓말을 찾는 것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